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4월 16일이고 일요일입니다. 어제 오늘 이제 정치 논평곡지를 한 말씀을 드리겠고, 어제 이제 이야기하고 연계되는 것이죠. 어제는 이제 지금 보시는 내용을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때는 최근에 이제 실험한 북한의 ICBM 대륙간 탄도탄 화성 18호의 기술적 분석을 했었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그 정치적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되게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한반도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큰 변곡점에 다다를 수가 있다. 뭐 이런 이제 느낌이 들죠. 개인적으로는. 자, 그래서 이거 발사를 보면은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에 두 번의 위협적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을 했어요. 미국에 대한 거죠. 이건 당연히. 이게 뭐냐면은 지금 4월 26일에 미국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메시지예요. 예. 그래서 이게 자, 이걸 통해서 어떤 이제 쟁점 사안이 있을 것인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식의 결정이 좀 내려져야 되는데, 한미의 제 부족한 생각으로 보기에는 한미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전개가 있을 수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윤석열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인지, 뭐 이제 그간 해왔던 거 언급을 바탕으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또 미국은 바이든은 또 어떤 입장이 있는 것인지, 그 입장이 서로 조화가 될 것인지, 이걸 맞춰보자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이제 오늘 언급드리는 사실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스토리라인을 만들 수 있는데, 이야기들을 구성해 볼 수 있는데, 언론에서 이런 집짓기는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보도는 하지만 그늘 속에 살짝 나왔다가 없어지는 그런 사실들인데, 중요하다는 반증이죠, 오히려. 자,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세상을 보시는 또 시각이 있을 거니까, 거기에 또 여러분 나름의 이야기를 또 구성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우리 입장을 먼저 한번 보면은,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 긴데, 좀 제 앞에 것들을 보셨다고 전제를 하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길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쪽으로 설명하려는 거잖아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뭐 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있었던 사안들도 많죠. 하지만 대표적으로 골라보자면 이건 것 같아요. 미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가 작년에 방한을 했어요. 8월 초에. 자, 윤석열이 취임하고 뭐 한 달도 채 안 돼서 바이든이 다녀갔죠.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로는 분위기가 좋았던 것이죠. 언론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채 3개월도 되기 전에 펠로시가 다시 한국을 찾았는데 냉대를 받았죠. 예. 미 하원 의장이면, 지금 하원 의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원을 공화당에 내줬기 때문에, 당시만 하더라도 대통령, 부통령, 다음에 미 하원 의장이에요. 권력 성계 순위가 요것이에. 자, 그러니까 거물급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 와가지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일본을 찾고 우리도 찾았어요. 예. 그런데 그때 국가 원수급을 만나지 못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예.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죠.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은 것들을 설명해 준다고 봐요. 왜 안 만났을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보도 이런 게 있었죠. 뭐 대통령실이 왔다 갔다 했죠. 만남 조율 중 안 만난다. 조율한 적도 없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건 하원 의장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만날 필요 없다. 거기에 대응하는 급은 우리 국회의장이다. 다른 나라 수장들은 다 바보라서 그렇게 만났느냐. 그 말밖에 안 들었는데, 하여튼 별 희한한 이야기들이 다 나왔죠. 자, 이 말은 뭐냐면은 대통령의 마음을 모른다. 내지는 대통령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 즉, 앞에 보좌관들이, 비서진들이 대통령의 뜻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그런 걸 이제 반증하는 것이고, 이때는 몰랐지만 돌아서 생각해 보면은 그때 펠로시를 만나지 않았던 것은 또한 그 천공의 뜻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영국에 조문 간다고 비행기까지 타고 다 도착해서 코앞에 가서 조문 안 하고 그런 것도 천공의 영향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설명이 돼요. 여러분도 다른 이유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그게 제일 적절한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박근혜 때랑 상당히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당시 이제 보면은 이거나 큰 사안이었어요. 이거 미국에서는 분노했던 사안이에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외교적 언어로 표현을 했지만 분노한 거예요. 그 당시에 보면 면담 요청을 방문 2주 전에 미리 했겠죠. 당연히 건물들이 만나니까 그 정도는 시간을 줬을 거예요. 그때 거절했다는 것이죠. 근데 펠로시가 계속 물고 늘어진 거죠. 방문해서 면담을 재요청했다. 여전히 거절했다. 제가 봤으면 밑에 참모들은 당연히 만나야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 언론에서 뭐 이상한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뭐 중국을 의식한다 그 정도가 컸죠. 그런데 세계 패권국의 수장이 예를 들어서 수장이 아니라 서열 3위가 심지어는 러시아를 방문하든 중국을 방문하든 거기 최고급 지도자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손님이잖아요. 예. 만난다고 해서 모든 뜻에 동의한다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손님을 냉대하는 건 결례죠. 특히 동양 문화권에서는 더 그렇죠. 중국이 그걸 이해 못한다?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 이유가 궁금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 전화 통화로 마무리됐지만 미국은 당연히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죠. 근데 이 정도만 하더라도 뭔 일이 있었는지 그때 그 다음 날인가? 그 같은 날인지 만나자고 요청 받았던 그 날에 그는 이제 윤석열은 부부 동반으로 연극 구경을 가고 그랬죠. 예, 그래서 참 그래도 뭐 이 정도는 뭔 사연이 있겠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 다음 발생한 사안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마 입이 쩍 벌어지는 그런 이제 행동을 취하죠. 자, 주말을 지나고 월요일 날 왔어요. 와서 처음으로 한 행동이 그때 펠로시를 만나기로 한 날이 8월 4일, 8월 5일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말이 끼어 있고 그 월요일이 8월 8일인가 그럴 겁니다. 그때 외교부 장관을 중국에 갑자기 보냈던 뜬금없이. 사진에 조율된 건지 조율 안 된 건지 모르겠어요. 예. 칭따오에서 개최된다고 했잖아요. 예. 8월 8일부터 8월 10일까지. 이게 아마 주초였을 겁니다. 날짜까지 이제 요일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예. 자,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는 겁니까? 미국의 서열 3위를 박대하고 두 분이나 요청했는데 한국까지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는 다 기시다도 만나고 뭐 대만 총리도 만나고 총통도 만나고 말레이시아 같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박대를 해놓고 그것만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인데 거기다가 미국이 적으로 간주하는 중국에다가 외교부 장관을 갑자기 보냈어요. 펠로시가 아마 이때 한국에도 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바로 떠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비추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떤 전략가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천공이 이야기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제일 깨끗하다. 설명이 잘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때 나눴던 이야기들을 어떤 걸 했느냐면 북한 7차 핵실험 위기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죠. 뭐 핵실험 위기 이런 거는 여론을 가지고 장난치는 표현이고 중국의 역할 요청, 치포 중국이 예고하고 이게 이제 공급망 다변화해서 중국을 배제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공급망 안정 협정 제안할 듯. 자, 이건 뭐냐면은 중국한테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동북아의 대장은 중국이다. 이런 메시지고 또 밑에 거는 내가 부득이 미국의 요구로 너희들한테 조금 불편한 일을 결정을 해버렸는데 그것도 현실적인 선에서는 큰 무리 없게 조치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네. 자, 이거를 미국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돌이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도발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미국에 대해서는. 왜냐? 이 땅은 미국의 영역이다라고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강하게. 엄청나게 도발적인 거죠. 이거 절대 우리 참모진들이 그리고 국정원 뭐 어떤 정보기관에서도 국가 출연 연구기관의 최고의 브레인들도 이런 제안은 절대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게 제 믿음입니다. 그럼 어디서 했느냐? 그 뒤에 사안들을 쭉 보고 최근에 그 뭐 대통령실 도청건 그리고 국가안보실장 그만두고 뭐 비서진들 며칠 그만뒀죠. 이때도 비서진 하나 그만뒀어요. 국가안보실 차장이 하나가 펠로시 건 일어나던 그 시기에. 자, 그러면 지금 미국하고 4월 26일 날 대통령끼리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실무 사전 조율이 엄청나게 미국과 한국 간 있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지금 수많은 중요한 사안들이 오고 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덜컥 거기에서 중요한 협상 파트너가 돼야 될 안보실장과 외교비서관을 경질해버렸다.
그건 이 현재 대통령실은 전략을 만들고 아이디어를 내서 모든 각 부처의 사안들을 종합해서 최선의 안을 내서 대통령과 협의하고 그것을 대통령이 행사하는 이런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대통령실은. 이런 중요한 사안에도 그런 핵심 참모들이 없어도 돌아가는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펠로시가 왔을 때도 그렇게 일이 처리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 그림 속의 사람이 결정을 내려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점점 더 짙어지는 거예요. 비서가 필요가 없어요, 지금. 왜? 결론은 그렇게 안 나니까. 그래서 대통령실이 많이 해이해져 있다고 봅니다, 저는. 자, 그때 이제 중국을 엄청나게 중국한테 올라탈 수 있다, 이런 느낌을 줬고, 미국은 충분히 그래 오해할 수 있는, 일을 벌였죠. 미국의 경계심이 얼마만큼 올라가겠습니까? 예. 사실은, 옛날에 외교적으로 미국 인명분이 떨어지는, 그래서 외교 단계까지 중국과 수교하기 위해서 외교 관계까지 단절한 대만을 가지고도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멀쩡히 자기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한반도 남단에서 중국한테 내가 가서 붙어버릴 거야, 이런 경고를 했다는 거란 말이에요. 서열 3위를 밀어내고 서열 3위를 냉대를 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꼭지가 돌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처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2015년이죠. 그때 박근혜가, 이게 중국입니다. 푸틴하고 시진핑 옆에 나란히 섰죠. 예. 그래서 중국이 추진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겠다. 참여하겠다. 그러면서 그때 또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또 여론몰이에 나섰던 적이 있어요. 이거 미국한테 엄청나게 자극적이었던 거예요. 예. 자, 그때도 과연 박근혜가 했을까, 이런 결정을? 아니면 지금도 감옥에 있는 최순실이 했을까? 박근혜는 사면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최고 영향력을 행사하던 의사결정권자는 아직 감옥에 있어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직 감옥에 있다고. 자, 그때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을 우리나라가 벌이었고, 그 다음에 이게 15년이고 16년에 바로 사드 배치건이 미국이 강하게 밀어붙여 우리한테 압박을 해요. 예. 사드 배치하고, 그 다음 국정농단 터지고, 결국 그래가지고 탄핵됐잖아요. 상관이 없다 할 수도 있지만 상관이 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군에서는 쿠데타 음모 있었죠. 미국 도망가 있잖아요, 지금. 돌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조현천 중장, 국군 기무사 사령관. 그래서 그때 복잡한 일들이 벌어졌죠. 예. 최근에 대법원의 판결을 보세요. 검사들 관련된 거, 헌법재판소. 예. 그들의 정권의 영향을 받아요. 지금 내려지는 결정들도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저 때는 어떻게 현직 대통령을 탄핵을 시켰을까? 그 용기가 갑자기 나왔나? 원래 그랬느냐? 앞뒤를 봤을 때는 원래 그렇게 용기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니다. 보장이 있었기 때문에 했다라는 거예요. 탄핵을 시킨 게. 그래서 우리 국민들한테 노출되지 않았지만 짧은 시간에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었다. 네. 그 단초가 됐던 게 저는 이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때 우리한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 당시 미국의 대통령은 오바마, 부통령은 누구냐? 현재 대통령인 바이든이에요. 바이든은 알아요. 이런 전례가 있음을 알아요. 아마 우리 윤석열은 그 전례가 있음을 모르는 것 같아요. 천공도. 바이든은 이 기억이 확 났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했으면 한국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다 밝혀지려면 좀 기다려야 되겠죠. 오늘 세월호 사건 났던 날이죠. 세월호도 그런 사건과 연관이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죠. 나오는데. 예. 자, 그래서 펠로시를 냉대를 했더니 그 당시 미국의 목소리 반응에서 이런 게 나왔죠. 전문가들 펠로시 의장 방한 미한 관계 확장 재확인했고, 그건 뭐 상황을 설명한 것이고, 윤 대통령 회동 불발, 중국 때문이면 실수라고 이야기를 했고, 펠로시 안 만난 것은 한미 관계에 대한 모욕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어요. 정치적 수사, 외교적 수사를 표현을 이렇게 했다. 엄청나게 열받았다는 거죠. 네. 저도 최근 영상에서 다뤘지만 독일 노드스트림 가스관 폭파한 게 미국이라고 지금 미국의 한 기자가 명망 있는 기자죠. 그것도 한 국가의 신뢰보다 더 강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전력을 봤을 때 공개했죠. 예, 미국이 한 짓이라고. 최근에도 계속 비밀물들이 또 밝혀져서 바깥으로 흘러나와가지고 미국의 입장이 좀 더 바깥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예. 즉 우크라이나전의 전황이 미국의 생각만큼 좋지 않자 처음부터 마음이 없었던 독일이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그걸 덜미를 잡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바이든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지금 밀처리하는 게.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그게 세상이 바뀌어서 알려지는 게 그게 다를 따름이에요. 큰 차이긴 하죠. 예. 자, 그러면 바이든이 어디까지 행사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번에 노드스트림 건을 보면서 우크라이나 정권을 보면서 박근혜가 저랬을 때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했겠다. 그리고 그 뒤에 박근혜 정부를 나락으로 밀어뜨렸던 그 후속 조치들이 미국이 관여됐을 수도 있겠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남음이 있는 것이죠. 그럼 이번에는 낸시 펠로시 건인데.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쪽의 의견이 크게 충돌을 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지금 이게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어요. 위험 수위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만 해도 큰 일이다. 자, 이래 되면은 미국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경계심이 극도로 높아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박근혜가 시진핑하고 푸틴 사이에 가서 딱 서 있을 때 그거 보고 미국이 드는 생각, 그 후속 조치들, 미국을 버리고 중국을 갈아타려는 거. 이번에 낸시 펠로시 건으로 윤석열이 보인 반응. 네, 펠로시 돌려보내고 바로 중국에다가 외교부 장관을 보내서 아까 그런 은사를 내뱉었죠. 당신이 이제 두목이다, 중국이. 이런 말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도발이에요. 네. 자, 그 다음 펠로시 미팅이 불발을 하고, 그 다음 갑자기 유엔 사무총장 아시아 출장 발표, 그 다음 8월 7일 안보실 2차장 전격 사퇴, 그 다음 8월 9일 날 칭다오에서 아까 말씀드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했어요. 딱 요렇게 일이 딱 진행이 되니까 청와대로 막 이제 대통령실입니다. 막 찾아옵니다. 주한 대사가 왔고 미군 사령관이 왔어요. 예, 주한 미군 사령관이. 그래서 윤석열과 비공개 간담회를 해요. 자, 펠로시도 만나주지 않았는데 주한 대사와 주한 미군 사령관이면은 펠로시에 비할 바 없이 낮은 존재예요. 근데 비공개 간담회를 했거든요. 바로 언론에 말도 안 하고. 저 때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미국이 격앙됐다, 이 사안에 대해서. 그래서 강력한 경고를 했다, 우리한테. 위협 발언을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부득이 만나줬다. 네. 그래서 이때 온 유엔 사무총장도 같은 것으로 왔다. 한반도 비핵화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 상원 의원도 대통령을 만나고 그랬어요. 일주일 전에는 펠로시도 만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미국 사람들 다 만나주죠. 이때 크게 한번 분쟁이 있었다. 외교 분쟁이. 그때 일단 우리의 패배로 끝났다. 그것은. 자, 그런 전쟁 같은 일주일이 지났을 거예요.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미국과 무기만 안 들어지 그 전쟁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외교 전쟁을. 그래서 거기서 굴복을 했다고 보는 이유는 한 일주일 있다가 8.15 광복절이 됐죠. 그래서 예상하지 못하게 윤석열이 담대한 구상을 제안을 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먼저 타격을 하겠다 그랬죠. 김정은 버려 꽂혀 놓겠다고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있었잖아요. 킬체인을 이용해서 선제 타격을 하겠다. 미국이 우리 도와줄 것이다. 미국 핵무기가 우리 거다. 미국의 전략 자산을 우리 한국에 항상 배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담대한 구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비핵화 시에 북한 인프라를 지원하겠다. 예전에도 비핵화 시도하면서 뭐 여러 가지 조건 조율을 위한 협상을 오랫동안 했지만 잘 안 됐었죠. 근데 그때와 다른 것은 그때는 크게 문제가 됐던 것이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어떻게 비가역적으로 핵을 완전 폐기할 수 있을 것인가? 기술까지 같이다. 이런 것 때문에 뭐 쟁점화가 됐던 건데 이번에는 뭐라고 그랬느냐? 비핵화를 선언만 하더라도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것은 미국의 압박에 굴복했다. 미국의 지금 협상 테이블에는 북한과의 종전선언 카드는 항상 살아있는 것이고 트럼프 때부터 살아있었잖아요. 문재인 때 그게 많이 활발해졌다가
미국은 그 사이에 다른 선택을 하죠.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전이나 부분이 거의 발생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밀리가 있는 상태지만 폐기가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그 가치가 더 높아지고 있어요. 중국이 부상함과 동시에 부상함으로 인해서 또 남북 간에 연결되는 것은 대륙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도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는 사안이고 지원하는 사안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발을 빼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러시아랑 관계 개선을 도모를 할 수밖에 없어요.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적으로 두면은 벌써 안 되죠. 벌써 그런 신호가 여기저기 나타나잖아요. 그 힘을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쓸 수 있는 카드가 북한과의 총전협정 카드고, 북한은 아직 중립적인 태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미국이 그 카드를 아직도 들고 있는 이유는 북한이 미국과의 수교를 맺으면 미국의 영향권 안에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한반도 전체가 중국에 대한 방어막이 돼주겠다. 우리는 자주국방을 하면서. 그게 딜이거든요. 그게 살아있으니까 그걸 해라. 윤석열, 너 거기에 거부하면 안 된다. 그걸 다 잡아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말을 뱉어내게 만들었던 거예요. 예. 근데 이 말을 안 지킬 가능성이 좀 많다고 봐요. 그때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거예요. 예. 윤석열은 이때까지 우리가 겪어왔던 대통령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예. 자, 그래서 그때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은, 저때 저걸 하고, 담대한 구상을 하고, 8.15 때 며칠 있다가 지나서 아마 취임 100일이 됐을 거예요. 그때 이제 내외신 기자를 모아놓고 기자회견을 해요. 예. 자, 그래서 그때 이런 말도 하죠. 북미 간의 관계 정상화도 지원하겠다. 즉, 종전협정을 지원하겠다. 비핵화한다는 전제만 깔려 있으면. 그런데 북미 간의 관계 정상화는 한반도 비핵화랑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거든요. 그런 조건 없이 미국이 북한하고 수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말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다면 북미 간의 관계 정상화 지원하겠다. 이거는 핵을 포기한다는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은 북미 간의 종전 협정도 지원을 하겠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같은 거예요. 지난번 정부하고. 지난번 정부는 주도적으로 가운데서 다리를 놨죠. 그것을 수용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바이든과 지금 윤석열의 갈등의 가장 큰 요인은 바이든은 이 카드를 계속 살리고 있고 언제 써먹을까를 노리고 있는데, 그 사이에 남한에서 등장한 새로운 대통령인 윤석열은 이 카드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미 간의 긴장의 핵심이에요. 예. 그래서 미국은 바이든은 전례를 봤기 때문에 우리나라 일거수일투족에 관여할 수 없잖아요. 독립된 자주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고를 부릴 수 있는 것은, 먼저 선방을 날릴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청을 하든 정찰기를 띄우든 북한에 못지않게 남한을 살펴보고 있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그때 미국 ABC 기자가 영어로 질문도 해요. 이렇게. 일각에서는 남북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군사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남한이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딱 물어요. 그 영상 지금도 찾으면 나옵니다. 뭐라고 답을 했느냐? NPT, 핵 확산 방지 조약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낼 생각이다. 라고 했죠. 예, 저기 우리 가입이 돼 있죠. 북한은 저기서 탈퇴했죠. 가입했다가. 탈퇴해서 핵무기 개발했죠.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려면은 핵 확산 방지 조약에서 탈퇴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미국과 있는 핵협정, 한미 핵협정을 또 갱신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대로 다 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 같은 그런 국가가 아니잖아요. 지금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강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말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 1월부터는 핵무장이야 이야기가 공개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이 말 이미 폐기된 거예요. 이 말에 대한 약속 이미 지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도 같을 수 있다. 담대한 구상은 그냥 미국이 하도 쪼우니까 지금 일단 그 고통을 순간적으로 모면하고자 둘러댄 이야기다. 내 마음 본심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것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미국은 그걸 물고 늘어지겠죠. 그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중국이 시진핑 3기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리더십을 보이고 있어요. 미국이 해내지 못하는 거. 미국은 경찰이라고 많이 불리죠. 즉 폭력으로 해결해요. 말 안 들으면 때리고, 말 듣는 애한테는 안 때리고, 이 정도 차이예요. 근데 중국은 공감, 평화, 공동 이런 거를 강조해요. 친구 같은 리더십을 일단은 보여줘요. 그게 상대적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적인 게 최근에 이란하고 사우디를 화해시킨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 엄청나게 큰 사안이에요. 미국이 충격 많이 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지금 있는 것이죠. 거기에 한반도권이 지금 물려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내년도에 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미국 선거가 11월 달에. 그러면 재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재선을 성공을 해야 되는데 바이든이 당장 내년부터 들어가면은 그 바람이 불 거예요. 선거 바람이. 자, 그러면 준비를 해야 돼요, 이제부터. 그래서 한반도의 즉 사안이 지금 핵심 사안으로 부상이 되고 있어요. 제가 봐서는 글로벌 사안으로. 남북, 일본, 중국, 러시아뿐만 아니라 저 멀리 미국, 그리고 유럽의 모든 나라들까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경제가 어렵잖아요. 지금 새로운 투자처가 없잖아요. 미국이 힘들잖아요. 미국의 은행들이 왔다 갔다 정신없이 비틀거리잖아요. 지금 투자처도 나와야 되고 사람들한테 희망도 줘야 돼요. 그래야지 미국의 패권이 유지가 돼요. 여기서 베팅을 하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중국인가? 새롭게 갈아타나? 예전에도 그런 시도를 했고, 지금 윤석열의 행동, 작년에 펠로시가 왔을 때 보면은 그런 것을 충분히 연상할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문재인 정부에서 했다시피 남북 간의 소통을 계기로 우리는 미국 편에 서줄 테니까 미중 패권 경쟁에 있어서 당신은 우리 한반도로 한민족을 다시 이어주는 거에 오케이 해라. 세상이 원하는 일이다. 일본이 많이 불편하는데 그걸 극복하고 우리를 좀 도와다오. 이런 거죠. 그 딜을 했는데 그 딜을 다시 뒤집으려고 한다는 이야기죠, 지금.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미국이. 자, 그게 이번에 쟁점화 될 것이다. 지금 우리 대통령실의 준비를 보면은 어설프기 짝이 없다. 자, 그래서 저런 걸 이제 했고, 그때 저 때가 어땠냐 하면은 8월이고, 그때 11월 달에 미국은 선거 날짜가 항상 같아요. 11월 1일인가 뭐 11월 첫째 주인가 뭐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되면 국회의원 선거, 뭐 상원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도 하는 거예요. 날짜가 횟수가 맞으면. 그래서 저 때는 트럼프를 꺾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이든이 인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 때 이미 북한과의 종전 선언 카드를 쓰려고 했던 것으로 저는 비춰져요. 그래서 밀어붙인 거예요. 그걸 저렇게. 그걸 거부하고자 안 만난 거죠. 근데 미국이 강권으로 이렇게 이끌어낸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실행하는 것까지 보여달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좀 집중력 떨어진 모습으로 외교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이 앉아 있죠. 뭐냐, 북한 비핵화 진전 상황에다 상황 조치 준비 시작한 거예요. 실행하는 것까지 미국이 확인을 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지지율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때 미국이 이미 우크라이나 전황이 기대만큼 좋지는 못했을 때예요. 그래서 저 카드, 우크라이나 카드와 종전선언 카드를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전선언도 마음을 상당히 많이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없었어요.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뭐 서훈이나 또 그 당시 통일부 장관이 미국으로 출장을 갔는지 여행을 갔는지 한 달여간 자리를 비우죠. 6월, 7월 이때. 그래서 그 두 사안을 양쪽 다 가능성을 높게 가지고 봤던 거예요. 우크라이나에서 확전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거기서 발을 빼고 한반도 쪽으로 올 것인가. 미국의 선택은 뭐였습니까? 9월 달에 노드 스트림을 폭파시키면서 우크라이나의 발을 담그게 되죠. 그러면서 다시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뛰쳐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에 와가지고 DMZ를 방문해서 북한한테 험한 소리를 했죠. 북한이 바로 다시 미사일 쏘기 시작했죠. 그렇게 끝났던 거예요. 그때 사안이. 근데 지금 다시 1년 가량이 지나서 1년에 채 안 됐습니다만은 다시 지금 그런 상황이 도달했고, 이제는 대선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우크라이나 상황에서 발을 빼야 되는 상황이 됐고, 더 시간이 지속되면은 우크라이나에서 아주 추한 모습을 미국이 노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리고 푸틴은 영리한 사람이에요. 노드스트림 건이나 이번에 우크라이나 미국 그 기밀 문서 나온 거에 대해서 강하게 트집을 잡고 있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예. 여기 러시아하고 협상을 계속 했다가 쪼였다가 풀었다 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푸틴은 감을 잡고 있어요, 지금. 다시 한번 그 기회가 온 거예요, 다시. 작년처럼 또 파토날 수도 있고 행동을 옮겨줄 수도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전 때문에 더더욱 그래요. 그리고 중국의 행보가 지금 빨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지금 달러의 위기도 있고 미국 은행들이 흔들거리는 점도 있고. 네. 그래서 다 잡을 시간은 되긴 됐죠, 미국 입장에서는. 네. 자, 그랬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통일부하고 외교부가 그러고 나서 8월 22일에서 27일 일정으로 미국 동아태 차관보가 방한을 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어떻게 보면 실무진이에요. 실무진이고 어떤 정상회담을 하거나 나라의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때 국가 간에 그걸 사전 정리하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예. 미리 선견대로 미리 파견되어 온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때 가능성이 아주 높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지금 인물 사진 속에 등장하는 두 명의 미국인이 그런 걸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여기 오기 전에 어딜 간지 아세요? 몽골을 다녀왔습니다. 예. 자, 북미 간에 종전 협정을 해서 조인을 한다 그러면 어느 나라를 가겠습니까? 김정은이 미국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바이든이 평양을 오겠습니까? 둘 다 아닙니다. 제3국에 사게 돼 있어요. 그 나라가 몽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박진 외교장관도 몽골 출장을 가요. 우리 외교장관으로서 7년 만인가 그래요. 그리고 몽골에 이렇게 정부 사이트를 보면은 그 당시에 정신이 없어졌어요. 이제 여러 중요 인사들이 미팅이 조율이 되기 시작했었어요. 이러다가 바이든이 독일의 노드스트림을 폭파하면서 거기서 배팅을 한번 더 하기로 하는 바람에 이게 물 건너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상황이 안 좋죠. 우크라이나가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돈을 더 이상 지원해 줄 수도 없어요. 이래 되면 미국이 되게 안 좋은 모습을 보고 빠져나오게 돼요. 바이든은 거기에 대해서 쓰라린 경험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프가니스탄에서 무리하게 철군하는 바람에 진짜 보기 싫은 모습, 미국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는 모습을 남기고 나왔거든요. 우크라이나에서는 절대 그러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려면 미리 서둘러야 되죠. 자, 내년 예산안에 중국을 위한 국방비 증가는 있지만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돈 쓰겠다는 부분은 크게 눈에 띄는 게 없어요. 그거 다 언론 플레이예요. 뭐 주기로 했다, 이거 주기로 했다, 저거 주기로 했다 이런 건 아니죠. 앨런 머스크도 떠나 나왔잖아요. 스타링크도 다 그런 거예요. 이제. 네. 자, 그래서 내년이면은 대만의 총통 선거가 봄에 있어요. 봄에. 그리고 지금 여자 총통은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연임을 했기 때문에 3연임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기도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거고 미 대통령 선거는 또 가을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전에 뭔가를 단단하게 만들어 놔야 돼요. 이 부분에 동북아를 안정시키면서 중국의 본격적인 우크라이나에서 빠져나와서 중국에 대해서 본격적인 반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 태세를 갖춰야 돼요. 그래서 불안한 게 지금 대만 있죠. 대만 선거를 하니까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관여하려고 하겠지요. 거기다가 미국은 골칫거리가 하나 더 있는 것이죠. 남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교통정리를 해야 돼요. 한반도 문제를. 만에 하나 이게 손을 잘못대서 덧나서 북한이 중국 쪽에 붙는다든지 아니면 한반도 전체가 중국 편이 된다든지 이러면 엄청나게 큰 사건이거든요. 그거는 꿈에서 생각하기 싫은 사안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색을 윤석열이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동맹국의 가스 파이프라인도 폭파시킬 수 있는 나라예요. 독일이 우리보다 못합니까? 그렇게 잘난 것도 없긴 하지만 우리한테도 똑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봐야 돼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되게 위험한 지금 선택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보를 보이고 있고 보좌관들이나 비서진도 활용하지 않는다. 의사결정 과정이 예측 불허예요.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박근혜랑 비슷한 거죠. 왜? 결정을 박근혜가 내리지 않았으니까 항상 예측 불허죠.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금년 초부터 이제 그때 이제 북한 무인기 날라왔던 부분 거기서 지금 뭐 밝혀지지 밖으로 노출되지 않은 이야기가 엄청 더 많다고 봅니다만은 그때 이후로 이제 윤석열이 본격적으로 핵 이야기를 하죠. 미국 핵이 내 거다 했는데 미국이 다 부인을 했고 핵무기 가지겠다 이야기를 했죠. 자체 핵무장 1월 12일 모든 가능성 열어두겠다. 미국은 바로 비핵화가 중요하다. 바로 빨리 부인하고 있어요. 지금 치고받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작년에 100일 기념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핵 확산 방지 조약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갈 생각이라고 외신 기자, 미국 기자가 묻는데 그렇게 답변했단 말이에요. 이미 그 생각은 없어졌어요. 그때 말했던 다른 내용, 즉 북미 간의 종전협정도 지원하겠다. 북한이 선언만 하더라도 검증할 필요도 없이 비핵화 선언만 하더라도 북한 인프라, 뭐 의료, 뭐 재래식 무기, 뭐 감축 이런 거 다 도와주겠다 한 말도 이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우리 대통령은. 이때까지 봐왔던 우리들의 대통령과는 좀 다릅니다. 자, 이렇게 계속 말하면 밟히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러려면 우리 전문 용어가 있죠. 개기는 거죠. 쉽게 말해서. 심지어는 3월 달에 들어서는 오세훈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도 핵무기 보유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으면은 미국에 생각을 해보세요. 북한이 크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거기다 한국을 하나 더 얹어주는 셈이에요. 그런데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은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 카드가 없어요. 그러면 한반도 전체가 미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좋죠. 정말 자주국가 되는 거죠. 진짜로. 그런데 제가 여기서 미국을 선호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의 우리 구도가 우리가 미국의 영역에 들어간 지는 한국 전쟁 이후로 계속 그 영향 쪽에 있어 왔잖아요. 그리고 이전 정부까지만 해도 그 동맹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자주화를 모색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취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최선이라고 봐요. 지금 같은 방식은 전혀 아니에요. 우리 남북한에 있는 우리 한민족 동포 매년 한 8천만 명 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지옥의 불구덩이로 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참모들이 무슨 아이디어를 내서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서 하는 것 같지도 않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오세훈의 이 기사를 보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1월 달에 몇 번 핵무장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그냥 기분이 되게 상해서 억울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입장이 안타까워서 홧김에 그 이야기를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3월 달에 와서 오세훈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윤석열의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 잡은 것이구나. 그러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렇게 노출시켜서 할 일이 아니다. NPT, 핵 확산 방지 조약을 넘어서야 되고 무엇보다도 미국과 마지막으로 아마 협정을 개정한 게 박근혜 될 거예요. 그게 뭐 지금 개정하려면 시간이 30년인가 31년인가 그때 새로 개정하게 돼요. 그럼 그때까지 그걸 준수를 해야 되고 규칙을. 자, 그걸 규칙을 준수하면서 우리는 미국과의 협의하에 고체 로켓 해제 풀었죠. 우주 공간 가는 거. 즉 ICBM의 기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탄도탄의 사거리도 지금 무제한으로 해제를 했죠. 그 다음 핵 추진 항공모함으로 가는 것이죠. SLBM 실험까지 했죠. 그리고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모든 탄도탄의 준비를 다 했죠. 현무 4일에 오면서. 항공모함 가지기로 했죠. 그게 모두 미국이 오케이 해줘서 하는 일이에요. 서로 협의하에. 그 다음 당연히 수순이 뭐겠습니까? 그 다음 핵무장이에요. 그 수순이에요. 그렇게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전혀 방식이 그게 아니에요. 이전 정부가 전혀 안 했던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미국하고 틀어지고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이렇게 하겠다. 지금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진짜 모르고 그러는가 보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건 전혀 아니죠. 미국 용납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닙니다. 될 것도 안 돼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말씀 한번 더 확인을 드리면은 자, 미국은 독일에 천연가스 파이프라인까지 끊어버릴 수 있는 나라예요. 그래놓고 자기들을 LNG를 갖다 팔았죠 또. 저래가지고 가스값이 폭등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 난방비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직접적인 당사자인 유럽 나라들은 그 인상분을 전부 다
저기 뭐 난방비 적용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국가 돈으로 그걸 메꿨어요. 그 차익을. 물론 그건 다 그 나라 사람들 세금으로 다시 메꿔야 되는 빚이에요. 그런 일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잖아요, 지금. 이게 패권국의 모습이에요. 예. 그런데 윤석열이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인다. 지금은 대만을 제외하고는 동북아에 있는 모든 것은 안정적으로 조치가 돼야 되고 미국이 딱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다시 불꽃을 일으킬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지금 불확실성을 키우는 게 지금 남한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모험적인 처사예요. 이거 아닙니다. 나라를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우크라이나전에서는 빠져나와야 되고 중국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기미는 이미 보이고 있죠. 저렇게 되면은 러시아의 화해를 전제로 하는 부분이 돼야 돼요. 저거 제일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남북 간의 그거예요. 교류 활성화. 즉, 그 전에 북미 종전선언이 먼저 돼야 되겠죠. 그 과정을 러시아가 지원을 해줄 수 있고,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중국하고 친하기는 어려운 나라예요. 상황에 맞을 때마다 같이 악수만 할 따름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그런 성향 자체가 러시아와 중국 간의 그 애매한 성향 자체가 애매한 관계 자체가 미국이 뒤집기를 시도할 수 있는 사안이 되는 거고 그 뒤집기의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게 딱 그거란 말이에요. 북미 종전선언이고. 그래서 러시아도 그들의 파이프라인 천연가스 사할린에서 오는 걸 뽑을 때 일본으로 뽑지 않습니다. 한반도를 뽑고 싶어요. 한반도로. 제일 믿을 수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독일로 보내는 거예요. 노드스트림 2를.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한반도를 보내고 싶어요.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가는 건 받아가면 돼요. 그렇죠? 왜? 일본은 미국의 영역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하고 미국하고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은 러시아하고 미국이 화해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즉 그것은 러시아 물자들이 기차를 타고 남한까지 오르서 부산항에서 이쪽 해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밑에 남중국해나 복잡한 지역 올 필요 없이 육상 물류를 통해서 그게 유라시아 철도잖아요. 예? 그래서 저기 그 위에 대륙권이 더 시장권이 하나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게 유럽이 바라는 이야기예요. 유럽 많이 늙었잖아요. 새로운 계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프랑스가 그래서 프랑스가 우리가 종전선언을 한다고 했을 때 연초에도 나와서 의회에서 프랑스 정부가 강력하게 종전선언을 지원해야 된다고 촉구문까지 냈던 거예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고 그게 투자세도 되고 또한 기술력 또 임금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중국에 투자했던 기업들의 대안으로서 너무나 좋은 곳이에요. 물류도 편하고. 그래서 공급성 다변화의 핵심적인 지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남한이 투자한다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지금 윤석열의 코를 딱 꿰놓은 거잖아요. 담대한 구상. 그런데 요번에 이슈가 되면 그거 또 압박을 많이 하면 하겠다 그래놓고 실행이 안 옮길 가능성이 커요.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정부의 파국이 시작되는 단계다. 박근혜 때를 봤을 때. 딱 재탕이 된다. 근데 지금 상황이 그때보다 훨씬 에너지의 지금 집중도가 훨씬 높아요. 지금 세계사적인 이벤트예요. 그때는 한반도적인 이벤트지만 지금은 세계사적 이벤트의 중심이 한반도에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딱 고르기 좋은 타이밍이에요. 다른 압박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담대한 구상 실행 요구를 할 가능성이 많아요.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요번에 진짜 하겠다. 안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죠. 지난번에도 노드스트림 가스관을 폭파시키면서 이거는 협상카드에서 다시 밀어냈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북한의 준비를 더 했죠. 그때보다 더 강한 미사일들. 화성 17만 해도 무시무시한데 화성 18까지 해놨다. 미국이 맞기 어려운 미사일이다. 카드대로 된다면. 최고의 압박 수위예요. 단기간 내에 북한이 이걸 해냈단 말이에요. 지금. 1년이 다르거든요. 지금. 그리고 중국의 부상.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크라이나전에서는 돈을 더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발을 빼야 돼요. 안 그러면 추한 모습을 보이고 쫓기듯이 나와야 돼요. 미국이. 자, 그 반전. 그리고 중국이 했던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더 크게 보여줘야 돼요.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분단국. 미국의 투자처.
중국 진출했던 미국 기업들이 옮겨올 수 있는 곳.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거기 반대하던 아베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더 이상. 기시다가 이런 데서 우리 도와주지 못합니다. 기시다하고 지금 한일 정상회담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고 했던 것은 윤석열의 지지층이 그런 부분이 있고 아주 극소수지만은 또 하나는 미국이 그런 것을 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미국의 비율을 맞춘다는 부분에 있어서 무리해서 한 거예요. 즉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을 가기 위한 준비로서 한 거예요. 그렇지만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감지덕지해서 그래 당신의 의견대로 할게 핵무기 가져 이렇게 해줄 상황이냐 지금이. 박근혜 때까지 경험했던 바이든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심지어 윤석열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윤석열 쪽에서 보내는 가졌던 강력한 어떤 부정적인 선입견에 바탕을 뒀을 때 그것을 바이든 입장에서 계속 재확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엄청나게 불안감이 지금 초조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담대한 구상을 실행하라 준비를 체크할 가능성이 크고 윤석열은 쭉 보여드렸다시피 이 기회에 나는 독립할란다. 그렇게 반대한다면 내가 직접 가지겠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면 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그렇지만 지금 대통령실의 의사결정은 우리에 있는 브레인들, 정책 브레인들의 지혜를 모아서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해야만 설명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 미국도 그것을 알고 있다. 자, 그래서 만약 핵무장이 요구를 했는데 안 받아들여진다. 그러면 일단 면전에서는 미국의 의견을 쫓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의 기미가 보이면은 그 약속을 털어버릴 가능성이 커요. 그래도 여러분도 그렇게 예상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윤 정부의 파국이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중국이 과연 그렇게 곤란한 체제에 빠진 윤석열을 구해줄 것인가? 아니면은 미국이 힘이 약해서 그런 윤석열이 꽃비가를 부숴 던지고 나가는 것을 잡아챌 만큼 힘이 없는 것인가? 저는 미국이 많이 약해졌지만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예. 자, 일단 그런 제스처를 취하게 되면은 외교적으로 바로 고립이 될 것이고 미국의 거센 정치적 압박을 받게 될 겁니다. 예. 그리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국 작전의 최보루로서의 역할을 해주면서 한반도 소통에 딜을 한 거죠, 미국과. 그래서 그것이 차근차근 빠르게 진행이 되어 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장기적으로는 바로 핵 추진 잠수함에 이어서 핵 무장이 들어있었다고 저는 충분히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양쪽이 코드가 안 맞으면은 이 진도가 안 나가요. 여러분이 바이든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지금. 미국하고 알력이 좀 생기니까 중국으로 바로 장관을 보내는 사람한테 미국이 어떻게 믿고 몇 개의 선의로 일본하고 친구 되기로 했고 그 다음 미국 무기들 몇 개 사준다는 그 정도의 선의를 보임으로써 그런 답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